네, 제어의 학회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동시에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확증 편향 시대를 반전시키는 법, 그 편향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좀 섞이고 대화하고 근거로 토론하자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커지고 정치와 문화의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좀 싸우기만 합니다. 대신 자신이 꼭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외교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외교 장면을 보더라도 이건 굴욕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건 주권을 지킨 외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의 한 장면 하나만을 놓고 봐도 국격 추락을 하냐, 외교적 승리다 이런 정반대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사실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한 이야기만 전하는 방송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만 만나면서 하루를 채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가 몇 퍼센트인가요? 많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뭐 한 90% 이상이 의사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의사라는 그 아이덴티티와 의사라는 퍼스펙티브에서 사실은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아집니다. 내가 특정 유튜브, 특별히 이제 메인 미디어가 아닌 그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유튜브가 내 화면에 많이 채워져 있다면, 유튜브 화면에 많이 채워져 있다면은 나는 굉장히 아무래도 바이어스된 뷰를 갖게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듣는 말은 좀 좁아지고, 보는 세상도 좁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그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민주국가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늘날 신문보다 알고리즘이 짜준 피드를 먼저 보죠. SNS와 추천 시스템은 이 과거 이용자들의 과거 행동을 학습합니다. 뭘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선호를 가진 정보만 반복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접하기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정보의 울타리, 에코 챔버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을 계속 비슷한 컨텐츠로만 묶어두는 것이죠. 2021년에 나온 분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A가 이제 트위터고요. 밑에 게 페이스북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록된 1억 건의 게시물을 분석해서 뭐 백신, 정치, 낙태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견해를 분석 좀 해봤습니다. X축이 뭐냐 하면 개인의 성향입니다. 개인의 정치, 사회적 성향, 이거를 X축에 넣었고요. 점수화한 거죠. Y축이 뭐냐? 내 친구들의 평균적인 정치, 사회 성향입니다. 그리고 밝을수록 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그 45도 라인,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비슷한 숫자가 있는 요 45도 라인이 유달리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친구들의 성향과 나의 성향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유상종인 거죠. 우리는 온라인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도 같은 성향의 집단 안에서만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랑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네, 저도 페이스북, 유튜브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내 그곳에 내 유튜브 피드와 내 페이스북 친구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까? 뭐 좌와 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의사와 의사 아닌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친구와 채널이 특정 성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에코 체인버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에코 챔버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섞이고 대화하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확증 편향을 넘어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요, 이거를 접촉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분열의 공간입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열도 얼마나 싸우느냐, 요게 뭐 세계 랭킹 5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굉장히 정치가 싸웁니다. 그 국회의사당 보시면은 어떻게 앉아 있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여기 왼쪽에 앉고 그냥 가운데 민주당이 앉고 뭐 조국혁신당이 그 다음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당별로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을 섞어 놓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예시를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가 섞이면 얼마나 달라질까를 볼 수 있는 유럽의회 회의장입니다. 유럽의회 회의장은 정당별로 따로 앉아요. 우리처럼 따로 앉는데요. 이 정당 내부의 좌석이 알파벳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가나다 순이라고 하면 김씨들이 여기 앉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나 씨가 여기 앉고, 이쪽에 하 씨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옆에 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알파벳 순으로 앉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거의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 정당과 마주해서 앉은 사람들과 가운데 내 정당끼리 앉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유럽의회가 크게 두 개 있는데요. 그 상단은 그 스트라스부르스 회의장이고 밑에 게 브뤼셀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RCT입니다. 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정당과 앉아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같은 정당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있는 모든 전자투표를 한번 다 봤더니 다른 당 의원과 인접해서 앉으면 오, 나랑 내 당과 다른 표를 던질 확률이 7% 정도, 그러니까 다른 표를 던질 확률이 7% 올라갔습니다. 못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표를 던진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한테 그 설득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의원의 효과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조금 더 사고가 플렉서블하게 되고요. 요게 이 효과가 그 한 회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다음 회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보면서 남자가 너무 많이 알파남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 국회에 가 있으면은 이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편만 생각하는 거고. 여자들이 오히려 더 플렉서블한 사고를 하고 한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배반을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뭐랄까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것 서로의 설득이 여성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좀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만남. 옆당 의원이랑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당 보면요. 그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아예 복도가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옆에 앉으면 아무래도 그 합의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 상임위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약간 전투하듯이
A 당이 이렇게 한쪽에 쭉 앉고 저쪽 당이 저 반대편에 앉잖아요. 근데 좀 이거라도 섞어서 앉으면 옆에 이렇게 쿡 찌르면서 에이, 왜 그래? 좀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좀 스킨십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 앞에만 보고 엄청 싸우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모범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국회 좌석은요, 아예 제비뽑기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여기 아일랜드의 국회 좌석인데요. 진짜 제비뽑기예요. 그래갖고 회기가 열릴 때마다 공을 뽑아서 랜덤하게 공을 뽑아서 좌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연구자들이 1991년부터 2017년까지에 있는 모든 표결을 분석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주변을 둘러싼 의원들이 다른 정당일 때 내가 다른 그 투표를 하는가? 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극단적인 경우 앞뒤를 모두 다 에워싸고 있으면 이탈표, 반란표죠. 요거를 이렇게 던질 확률이 한 30% 포인트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이 상황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은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3%씩. 그래갖고 10달 앉으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요. 양옆자리 효과가 더 커요. 앞뒤자리보다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국회 회의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옆에는 이렇게 쿡 찌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앞은 이렇게 뭐 좀, 의원님 이러면서 이렇게 탁탁탁 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양옆이 조금 더 편안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옆자리가 굉장히 더 효과가 세더라. 뭐 이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얘기가 접촉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결 결과뿐만 아니라 발언의 어조나 그 단어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연설문, 아일랜드죠. 연설문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옆 의원의 단어 선택에 따라서 나도 영향을 받아서 연설의 어조가 변하더라.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회기로, 무작위로 좀 배정해보자. 왜 못하겠습니까? 정당을 지금 구역별로 나눠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섞여 앉아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마니또처럼 무작위로 짝을 좀 지어서 양당이, 서로 다른 당이죠. 대화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뭐, 뭐, 완전히 똑같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뭐, 같은 시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구도 좀 같이 가고, 외국은 같이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외국 출장 갈 때도 좀 항상 다른 당도 같이 가라. 뭐, 요런 살짝의 의무 부과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와 동행이 편견을 줄이고 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참 정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만남의 힘이요, 교육 현장, 대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미국의 연구입니다. 그 미국 코넬 대학교, 뭐 제가 예전에 재직했던 대학인데요. 코넬 대학교랑 미시간 대학교는요, 그 신입생 기숙사를요, 랜덤하게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부 학번 친구들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왔을 때 정치 성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정치 성향을 또 한번 살펴보는데, 룸메이트 배정이 랜덤하니까 이게 마치 RCT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여기 Y축이 뭐냐 하면 기숙사 생활하기 전에 이제 정치 성향의 차이고요. X축이 기숙사 생활한 이후의 정치 성향의 변동인데요. 이게 뭐냐, 이제 요 결과가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고 하냐 하면요. 오른쪽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른쪽으로 가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뭐냐? 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좌로 가고, 이제 반대 룸메이트가 만나면 좌에 있는 사람들이 우로 가는 건데,
요게 흥미롭게도 보수 성향의 학생들은 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진보적인 학생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 보수적인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뭐랄까 뇌가 좀 더 말랑말랑한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변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저기 레바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유 우리 뭐 그 이란과 미국의 엄청나게 전쟁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관계 뭐 이게 마치 무슨 이제 종교 전쟁인 양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서로 대화할 기회가 없죠. 미국인과 이란 사람들 대화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서로 적대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데요. 레바논이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예요. 레바논은 무슬림과 기독교가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은 기독교가 하고 그 다음에 총리랑 국회의장은 이슬람이 한다. 뭐 이렇게 법도 정해져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마이너 그룹이 이슬람입니다. 뭐 어쨌거나. 근데 여기에 레바논에 아메리칸 대학이 있어요. 요거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가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이 베이루트에 있는 대학인데 꽤 괜찮은 대학이에요. 여기가 뭘 했냐 하면 신입생을 무작위로 짝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짝을 지어서 수업을 듣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슬람계 학생들은요, 비이슬람 학생들이랑 섞이면요, 성적이 올라가고 기독교 교수의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어떤 게 슬픈 거냐 하면요, 무슬림 학생들은 좀 그 뭐랄까 기독교 교수의 수업을 좀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 교수의 수업을 좀 더 듣는다. 뭐 이런 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적 소수자한테 다양성의 접촉은 좀 개방성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이슬람 학생들은요, 좀 오히려 조금 불편한 것들을 좀 느꼈나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저널 오브 레이버 에코노믹스의 좋은 저널입니다.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뭐냐 하면 결국은 대학이 학문의 장을 넘어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용광로이자 실험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름을 마주하는 일은 좀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만남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기반으로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만으로는 사실 사회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저 같은 또 학자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늘 RCT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책의 세상에서는 근거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꿉니다. 이게, 좋은 의도만 가지고선 정책이 이렇게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데이터와 실험과 평가를 해서 진짜 좀 다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특히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좀 중요한 편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좀 본따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65년도에 시작한 대표적인 아동의 조기 교육 정책인데요. 아니, 결과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RCT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야, 어떻게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러니까 RCT를 했더니 국가가 나서서 지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차이가 사라졌어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가 3학년 이내 다 사라지니까, 이거 뭐야, 이거 효과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조금 더 살펴보니까, 흥미롭게도
가정 방문이나 정신 건강 이런 영양 지원까지 포함된 약간 통합적인 설계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요 공부 효과는 3학년에 사라졌는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20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범죄율과 고등학교 졸업률, 그 다음에 비인지 능력, 그러니까 정서 조절, 사회성,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어릴 때의 조기 교육이 공부 채널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이게 막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요. 요 3에서 5세 애들한테 사회성 프로그램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갖고 공부도 물론 좀 있었지만 이 사회성이 많이 올라갔다.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결국은 아주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큰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정책들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 주먹구구식이 많죠. 뭐, 의료계에 있는 많은 정책들,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심각하죠. 네, 충분한 증거 잘 만들지 못하고, 어, 네, 그냥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저도, 의료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반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보건의료 정책에 좀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로 가자라는 게 제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책의 좀 그 대표적인 또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 한 사례가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변화인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걸 하겠다고 최초 계획이 전 국민한테 25만 원 균등하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일단은 주냐 마냐의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오늘 판단하지 않을게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데 굉장히 분명한 증거가 뭐가 있었냐 하면요. 이게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빵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코로나19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서 그때 한번 봤더니 이게 이 캐시를 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캐시를 준 다음에 사람들이 써야 돼요. 이걸 안 쓰고 그냥 저축하고 쟁여놓게 되면은 이러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저축 못하지 않냐? 이게 소비 쿠폰이지 않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외식비가 늘 한 달에 30만 원인데 아니 그냥 민생회복 소비 쿠폰 25만 원 받아서 그냥 그거 긁고 외식을 더 안 늘리면은 그냥 그게 저축한 효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소비 쿠폰으로 줘도 이게 이제 그 실제 소비로 그 트랜슬레이트 되는 비율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연구를 학자들이 다 했더니 절대적으로 가난한 분들한테 몰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분들은 여전히 25만 원 막 이거 해야 된다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좀 연구한 결과를 봐서 이거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 소득 상위는 뭐 15%, 차상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우리나라도 앞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진국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는요, 근거팀이라는 게 있어서요. 모든 정책은 가급적 많은 정책은 근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문화돼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다 엎었죠. 그래서 잘 안 해요, 이제는요. 예상이 되시죠? 네. 영국은 사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 What Works Network, 뭐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에 공공정책 평가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정부가 하면은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것만 하니까 이 총리실 산하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 교육, 범죄, 노동, 청년 등 9개 분야에서 이게 민간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와 서울대가 뭐 조인트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에 50억씩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랄까
영국의 What Works Network의 이제 예시인데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아무리 만나고 아무리 토론 잘하고 에비던스를 갖다 대도 상대방이 전혀 설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잘했는데, 말은 옳았는데, 관계 멀어지죠. 그죠? 논리론 이겼는데,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에. 너무 지나치게 단정적인 언어, 지나치게 배려 없는 표현, 말투가 상대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상대방을 그냥 반박하고 이기는 약간 요런 것이 아니라 좀 공감의 언어가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열린 태도. 그리고 이것이 좀 다름이다. 이렇게 틀림보다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아예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주장하지 않는 한, 이것도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겠지만요. 좀 적어도 공감을 하면서, 네, 공감을 먼저 하고, 그러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증거는 갈등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확증 편향의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신이 아닙니다. 분열될 사회를 바꾸는 힘은 만남, 근거, 그리고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만남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편견을 줄여나가는 거고요. 근거는 증거를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는 토론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상대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또 불필요하게 찌르거나 자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섞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신념을 근거의 시험대에 올려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 할지라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 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서 좋은 증거가 나온다면 기꺼이 나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모이면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